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놀란 모습으로 서 있었고, 비싼 비단 한복을 입은 우아한 70대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있고, 낡고 남루한 옷을 입은 13살 가난한 소녀가 옆에 서서 할머니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있다. 할머니는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이고, 어린 소녀는 놀라고 눈물을 글썽이는 표정이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겨울 산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폐가 한 채가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거침없이 들이쳤습니다. 이곳에 13살 소녀 지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지은이는 오늘도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편의점 뒤편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삼각김밥 하나를 찾아냈을 때 그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머니에는 사흘 동안 주워 모은 페트병 1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가져가면 1,5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지은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눈발이 거세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은이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 중턱쯤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눈 쌓인 바위 옆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옷가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이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가 노파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목을 짚어보니 맥박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계셨습니다. 지은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산속이라 사람이 다닐 리 없었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는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이는 결심했습니다. 노파는 지은이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갔지만 지은이는 노파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힘껏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폐가까지는 아직 200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노파를 업고 눈길을 걷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고 무게 때문에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따뜻한 곳으로 갈게요. 지은이는 중얼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적이 5번,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10번도 넘었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넘게 걸려서야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노파를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곧바로 장작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주워둔 마른 나뭇가지들이 처마 밑에 있었습니다. 불을 지피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성냥은 겨우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행히 2번째 성냥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로에 불길이 타오르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이 덮고 자던 낡은 이불을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까 주었던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화로 옆에 앉아 밤새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떨어질 때마다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새벽 5시쯤 노파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이는 벌떡 일어나 노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노파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노파가 가늘게 물었습니다. 산속집이에요.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괜찮으세요? 노파는 대답 대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삼각김밥을 조금 떼어 노파의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노파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불을 지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약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하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산 위쪽에서 헬기 한 대가 낮게 날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박청자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박청자인가 봅니다. 수색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폐가 앞에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들,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까지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지은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40대 남자가 노파에게 달려갔습니다. 뒤이어 30대 여자도 노파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경찰관 2명이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넌 누구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여기 살아요. 어제 산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요. 40대 남자가 지은이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이 애가 할머니한테 뭘 한 거 아니야? 할머니 지갑이나 귀중품은?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추워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여기로 모셨어요. 30대 여자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꺼져가는 화로, 벽에 난 구멍들. 지은이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애가 할머니를 납치한 거 아니야? 몸값이라도 받으려고? 경찰관이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애야, 일단 우리 경찰서 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야겠다. 지은이는 억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할머니를 구했을 뿐인데 왜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파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옮긴 후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은이도 경찰차를 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내내 경찰관은 지은이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언제부터 산에서 살았어? 작년부터요. 학교는 안 다니니? 안 다녀요. 왜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어? 쓰러져 계셨으니까요. 그냥 두면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경찰관은 지은이의 대답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지은이는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50대 형사 한 명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긴장하지 마. 우리는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형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디서 발견했니? 산길 중턱이요. 바위 옆에 쓰러져 계셨어요. 몇 시쯤이었어? 오후 4시쯤이요. 할머니 몸에서 뭔가 가져간 건 없니?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형사가 나가고 지은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나셨대. 할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구나. 지은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괜찮으세요? 응, 의식을 회복하셨어. 우리 병원으로 가자. 병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청산의료원이었습니다. 20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형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층수판에 VIP 병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특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40대 남자와 30대 여자도 있었고 그 외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 더 있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지은이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 애를 데려온 거야?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은데. 30대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쇼크 때문에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 애를 왜 병원까지 데려와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회장님 말씀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은이를 찾으십니다. 들어가세요.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 안에는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있었고 창가 쪽 침대에 노파가 누워 계셨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여러 개의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고 지은이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아이구나. 노파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파는 손을 들어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지은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노인을 구해주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니? 노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 있던 40대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애는 그냥 지나가던 애일 뿐이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노파가 남자를 쏘아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현아, 너는
입 다물고 나가 있어. 40대 남자 기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나가라고 했어. 노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현은 입술을 깨물고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대 여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노파는 다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그럼, 지금, 누구랑 사니? 혼자 살아요. 산속 빈집에서요.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자? 13살밖에 안 됐는데.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노파는 한참 지은이를 바라보다가 침대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은희 선생님, 내 변호사 불러줘. 네, 회장님. 간호사가 나가고 10분 후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변호사 윤석 선생. 이 아이, 지은이를 내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윤석 변호사는 지은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친인척이 없다면 회장님이 법적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절차 진행해줘. 네, 알겠습니다. 윤석 변호사가 나가자 노파는 지은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래? 내가 내 할머니가 되어줄게.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같은 애를요? 그래, 넌 착한 아이야. 내가 평생 찾던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파 박청자 회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지만 지은이가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 근처 사회복지관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윤석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지은이에게는 친인척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15층 회의실에는 박청자 회장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현과 그의 동생 기훈, 그리고 30대 여자는 기현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그 외에 먼 친척들까지 10명 정도가 자리했습니다. 박청자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아직 걷기는 무리라고 했지만 회장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다들 왔습니다. 기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일이야. 나는 지은이를 정식으로 입양할 거야.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애는 그냥 거지 애일 뿐이에요. 우리 가문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런 애를 들이십니까? 수진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애한테 뭔가 속으신 거 아니에요? 박청자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속았다고? 내가 7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나?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애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아? 뭐가 맞지 않는데? 너희들처럼 내 재산만 노리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청자 회장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산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그때 지은이가 나를 구해줬지. 13살 아이가 나보다 무거운 나를 200m나 업고 와서 밤새 불을 지피며 살렸어. 너희 중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해줬어. 돈을 바라서도 아니고 보답을 바라서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죽어가니까 구한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를 내가 어떻게 버려? 박청자 회장은 윤석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윤 변호사, 입양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내 유언장도 수정하겠습니다. 기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유언장까지 바꾸시려고요? 그래. 내 재산은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물려줄 거야. 지은이한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박청자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는 박청자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3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100년 된 소나무가 있었고 집안은 고급 가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2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방에 킹사이즈 침대, 책상, 옷장,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방 안을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청자 회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방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할머니. 지은아, 이제부터 이 집이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그리고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착하지.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다녀야지. 윤 변호사가 근처 좋은 중학교에 편입수속을 해뒀어. 교복이랑 책가방도 다 준비해뒀으니 걱정 마. 학교요? 지은이는 3년 만에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박청자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고맙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을 구해줬잖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지은이는 서울 명문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지은이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보며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수학 과외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까지 일주일에 닷새는 선생님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지은이의 성적은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상위권에 들었고 1년이 지나자 학년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의 성적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머니가 다 지원해 줄게. 하지만 박청자 회장의 조카들은 여전히 지은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했고 지은이가 없을 때는 노골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박청자 회장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택 정원에 테이블이 차려졌고 친척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예쁜 구두도 신었습니다. 예전의 남루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현의 아들 준호 15살이 지은이를 보더니 킥킥거렸습니다. 야, 옷만 입혔다고 신데렐라가 되는 줄 아나 봐. 원래 거지는 거지야. 옆에 있던 친구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박청자 회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생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보렴.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 지은이입니다. 1년 전 산에서 저를 구해준 아이죠. 저는 이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했고 이제부터 제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기현의 가족들은 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제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은 지은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 정원이 술렁거렸습니다. 기현과 기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기현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너무하지? 내 재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그 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청자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기현을 바라봤습니다. 피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지은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너희보다 훨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고.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아. 기현은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체면상 불가능했습니다. 지은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아껴주시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친척들의 미움이 더 커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무서웠지? 조금요. 친척들이 널 더 미워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리고 기억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떳떳하게 살면 돼. 네, 할머니. 박청자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청상그룹 주식 5%야. 오늘부터 내 명의로 등록할 거야.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할머니,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받아 마땅해.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이건 당연한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2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년에서 항상 3등 안에 들었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자주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 경영도 기현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박청자 회장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기현은 회사 자금 300억 원을 빼돌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투자였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기현, 회사 돈을 멋대로 쓰다니. 이사회 승인도 없이. 할머니, 이번 투자는 성공합니다.
제가 확신해요. 확신? 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나? 만약 실패하면 어쩔 거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300억 원이 날아갔고 회사 재무제표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기현을 경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습니다. 기현은 명목상 이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현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의 친손주인데 경영권을 빼앗기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현은 변호사를 찾아가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물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작성한 유 원장이라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번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기현은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생각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지은아, 대학에서 뭘 공부하고 싶니?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의대? 왜? 제가 할머니를 구했을 때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몰랐어요. 만약 의학 지식이 있었다면 할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박청자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할머니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지은이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현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이의 학교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지은이가 고아 출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친구들 사이에서 지은이를 향한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지은이는 상처받았지만 박청자 회장의 말을 기억하며 참았습니다. 떳떳하게 살면 된다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수능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전국 상위 1% 안에 드는 성적으로 서울 최고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합격 통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너무 기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산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합격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도 억지로 축하한다는 말을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첫 학기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 어려운 과목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박청자 회장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거의 매달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선생님. 하지만 박청자 회장은 여전히 회사 일을 챙겼고 지은이의 학교 생활을 물었습니다. 지은아, 학교 생활은 어때? 재미있어요, 할머니. 어려운 것도 많지만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느 날 기현이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지은이 일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지은이한테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생각 좀 해주세요. 박청자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이 내가 죽어가는데 산에 버려두나?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얼어 죽었어. 넌 그때 뭐 했니? 기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기현은 이를 갈며 저택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곧 죽을 것 같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심장이 이제 한계야. 의사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아, 울지 마. 나는 행복했어. 내 덕분에 마지막 6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박청자 회장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줘.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 내가 나를 구한 것처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기현이나 다른 친척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떳떳하게 받아. 네, 할머니. 석 달 후 박청자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이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고 청산그룹 임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날 윤석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박청자 회장의 재산 중 50%는 손녀 지은이에게, 30%는 조카 기현에게, 20%는 조카 기훈과 기타 친척들에게 분배한다. 기현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유산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지은이는 박청자 회장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사용해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진료소 이름은 청자의원이었습니다. 박청자 회장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개원 첫날 가난한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60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어요. 지은이는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원하셔야 해요. 폐렴이 심해요. 입원이요?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여기는 무료 진료소예요. 치료비 안 받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은이는 할머니를 입원시키고 일주일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완쾌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선생님은 천사예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예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지은이는 박청자 회장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됐어요. 그리고 무료 진료소도 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은이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청자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약속할게요. 지은이는 묘소를 나와 산을 내려갔습니다. 청자의원에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환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고.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지은이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그것이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청자의원의 불은 오늘도 밝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은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박청자 회장과 지은이가 함께 만든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